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권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개혁진의 영혼, 적폐청산, 정권교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 일어나십시다. 그 많은 시민들께서 네. 그 최성 시장 진짜 왜 나간 거야? 뭐 네.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상황에서 뽑는 차기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순간 진행되는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지도자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또 이 청렴치 못하고 또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없게 되면 또다시 불행한 박근혜 대통령 시대, 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들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격이 뭐고 누가 그 역사적인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11차례 토론을 통해서 제가 왜 대권에 도전했는가를 충분히 설명했고, 또 여러 가지 이번에 경쟁 구도, 뭐 경선의 구도가 이제 또 여론조사 중심으로, 지지도 중심으로 갔고, 또 우리 국민적 정서가 여론조사 중심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낮은 지도를 평가받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제가 제기했던 문제의식, 정책 대안, 그리고 청렴성, 그리고 살아온 인생 역정,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그 어떤 후보보다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 그것이 바로 6회 연속 네이버 다음 실시간 종합검색 1위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인터넷 댓글이나 또 만난 분들 통해서 누구보다 지금의 시대 정신과 촛불 민심과 앞으로의 비전을 최 시장이 담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좀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저를 힐난하거나 비판하는 시각도 있고 그 이야기도 경청하지만 지지율을 넘어서서 그동안 펼쳐왔던 고향 시정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해서 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에 넘친 성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지율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보는 분들은 저의 이번 도전이 이를테면 실패로 평가되겠지만 이 나라의 엄중한 상황, 또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코에 어떻든 그 책임 있는 지도자의 어떤 자세,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어떤 1, 2등 후보보다도 이 의미 있고 또 분에 넘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에 경선 결과를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경선이 끝나자마자 그 휴가를 내시고 중국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공기도 안 좋은데 네. 거기를 왜 가셨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좀 쉬고 싶었는데 쉴 여유가 없었고요. 또 제가 경선 치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또 백석동 도로 침하 사건도 있었고, 또 그동안 청정도시를 자랑했던 고양시 AI도 발생하고 해서 경선 끝난 날 바로 와서 현장을 좀 챙겼고, 그 다음날 바로 중국을 갔던 이유는 어떤 제가 양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의 양아들이죠. 그분은 또 아이를 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양아들인데, 양아들이 또 청각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우리 또 작은 누나도 청각 장애인이고, 그래서 제가 경선 중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의 양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경선 중에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연길 가는 교통편이, 비행기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경선 끝나자마자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서 또 마지막 장례 절차 참여하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떠나시는 마지막 이 길을 함께해서 의미가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뭐 이번 또 TV 토론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에 대한 이 해법이 뜨거운 논쟁이 됐었고 그런 점에서는 뭐 2박 3일이었지만 휴가 내서 고생한 아내와 함께 장례 절차 참여하고 또 북중 접경 지역에 가서 또 두만강에 또 발 담그고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의 평화 통일 또 앞으로 제가 새로 이번 경선 이후에 가야 될 저의 향후 진로 행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 현직 고양시장으로서 그 민주당 경선 그 주자로 뛰셨는데 그 충돌된 지점이나 뭐 그 바쁜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네, 뭐 많이 힘들었고요. 일정의 중복보다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했던 지지율이 좀 받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단이 이렇게 많이 좀 합류해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뭐 거의 혼자 뛰다시피 해서 많이 힘들었고요. 그러나 어차피 이번에는 제가 조직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는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히 11차례에 걸친 TV 토론이 있어서 그 준비에 제가 진력을 했고 뭐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에 대해서 지지가 되고 뭐 돌풍이 되면 제가 감사히 받아들이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조직도 뭐 이 또 기타 어떤 당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가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제가 전국을 누비고 다닌 것도 아니고 TV 토론과 연설에 집중했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업무적인 이런 데서 오는 갈등은 없었고 그다음에 끝난 이후에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반성도 하고 또 이래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아무리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당원과 또 후보 중심으로 연결된 이렇게 그 참여적인 이런 그 시민들이 또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또 투표를 하는 이런 현실도 제가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언론 같은 경우도 뭐 아무리 국민들이 뜨겁게 환호하고 또 저의 정책이나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정말 뭐 6회 연속 인터넷 실시간 종합 1위라는 건 아마 뭐 전후무한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머리카락도 내보내주지 않고 쟁점도 내보내주지 않는 건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이 어떤가. 그러면은 청와대에 있고 국회의원하고 재선시장이 한 사람도 단지 지지율이 낮고 뭐 꼴찌라는 이유로 상상할 수 없는 차별과 또 불공정함들을 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공정, 정의, 민주, 언론, 참세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가를 통감한 그런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좀 화제를 바꿔서 그 이제 경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네 분이서 그 이제 호프집에서 술 한잔을 하신 걸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그 문재인 후보에게 어떤 그 책을 한 권 전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책은 이제 어떻든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됐는데 또 마치 그 시기가 안철수 후보가 또 상당히 급상승을 해가지고 양강 구도가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어서 어떻든 같은 당의 후보였고 그래서 고민을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했는데 마치 제가 편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잠언집 배움이라는 내용회가 너무 소중한 내용이 있죠. 제 개인적으로도 경선 때 느꼈던 아주 이렇게 그 눈물 날 정도로 울컥했던 저의 뜨거운 그 감정을
잘 담고 있는 내용이고 또 문재인 후보한테도 제일 필요로 한 이야기가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국민이란 때로는 항상 현명한 건 아니다. 때로는 편승하기도 하고 여론에 때로는 집단 군중 심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길을 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민심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역사와 민족과 국민을 보고 가게 되면 꼭 승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도 해주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참패를 다행해도 밝은 모습이고 오히려 더 출마했을 때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 문재인 후보한테 전달했고요. 또 이제 거기는 잘 안 나왔을 텐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TV 토론 과정에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 공약들, 그건 대한민국 발전하고도 중요하니까 그것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청년 스마트타운, 또 부채 제로, 또 창조적인 혁신적 인사 시스템, 이런 10가지 공약들을 또 본인이 흔쾌히 동의했던 것들을 책자로 해갖고 앞으로 대선 공약화하고 대통령 되시면 추진하라 그런 내용까지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 저의 참여는 좀 더 시간적인 이 여유를 갖고 평가를 하시게 되면 새로운 평가가 내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선에서 승리하시고 최후 그 대통령까지 되셨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었었습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대통령 탄핵되고 또 구속되고 촛불 집회하고 또 태극기 집회하면서 갈기갈기 찢기워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슬픔, 눈물, 한숨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울보시장이라는 별명처럼 울보 대통령이 돼서 그분들하고 끌어안고 일주일이라도 함께 울어주면서 그분들의 한과 그분들의 슬픔을 좀 덜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건가는 똑같은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또 대전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디로 갈 건가를 똑같이 촛불 켜놓고 교육은 문화는 복지는 평화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촛불 광장에 나온 시민들하고 같이 짜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북핵이다, 사드다, 또 김정은이다, 트럼프다, 아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적인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어떻든 외교안보 전문가고 해서 또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북핵 또 사드 안보 위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괄 타결하고 싶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저로 하여금 뒤늦지만 두려움 없이 이번에 대선 경선에 도전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아니 나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나왔는데 거기서 아무런 전과도 없고 청와대 국회 재선 시장을 했고 고양시에서 시정을 펼쳤고 TV 토론을 했고 그런 제가 나와서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아주 특권화된 몇 사람들만의 어떤 전유물이냐 그리고 완주하는 과정에서도 더 높은 지지율을 받은 분들도 국민적 평가나 당원들의 평가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혹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에 대한 평가나 상황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씨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역대 대통령이라는 걸 평가합니까? 대통령 하려다가
국민들한테 지탄받아서 구속된 한심한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그건 우리가 인간과 상황과 사건과 이런 이 부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죠. 네. 내가 좀 안에 쌓인 게 많아가지고 많이 아니요 괜찮아요. 뭐 나 뭐 다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시장님이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그런 커다란 네. 그런 경선에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핵 위기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차기 정부가 토론 때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드가 한국에 배치됐을 때 과연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무기 수단이냐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제가 외교안보 쪽에 책임적인 위치에 있을 때 사드 배치를 운운해 왔다면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또 설득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정부하고 또 미국의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이미 사드 배치를 합의하고 또 그 실전 배치까지 한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끝까지 반대를 할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지금 거의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초강경 노선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미국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의절할 거냐라는 결심까지 가야 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이런 이 실익 중심의 균형 외교, 국익 외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야기 드렸죠. 어쨌든 사드 문제, 북핵 문제 또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서 새 정부가 되면 새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하고 포괄적인 일괄 타결을 하고 또 중국하고는 중국대로 일괄 타결을 하고 또 그 토대하에서 북한을 상대로 핵을 포기해야지만이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데 대한 거의 10차 방정식이죠. 우리가 흔히 뭐 정치를 이야기할 때 1차, 2차, 3차 사드 해 이런 게 2차 방정식이라면 이건 10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고난도의 외교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건 이번 토론할 때도 뭐 특정 후보를 제가 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논의하다가 참 큰일 나겠구나. 저런 분이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나라를 이끌 경우 과연 이 나라의 안보가 한미동맹이 한중 관계가 북핵 문제가 우리의 좌우 이념 갈등이 이런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출사표를 던졌고 그걸 토론 과정에서 제가 어느 정도 입증해 줬고 왜냐하면 다 제가 한 해법에 대해서 다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공감을 해줬단 말이죠. 또 어느 후보가 최근에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뭐 대북 선제 공격 나오고 전쟁 위기론 나오는데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제가 토론했던 그런 내용과 아주 흡사하게 방향을 잘 잡으셨더라고요. 엄청난 기여 아닌가요?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최성이라는 후보가 나와서 자치분권 어떻게 가야 되는가? 북핵, 사드 문제, DJC 일괄 타결, 또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4차 산업의 발전 방향, 청년 문제도 100만 원 무슨 1년 배당이 아니라 청년 복합 주거 일자리 타운의 조성 뭐 이런 부분들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감을 형성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고 저는 지금 생각으로 5월 9일 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분한테 최성 리포트를 전달할 생각이에요. 제가 인수위를 2번이나 참여했어요. 뭐 그걸 이번에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지만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5월 9일 되자마자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해줘야 될지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시정에 이제 복귀하게 되셨어요. 네. 가장 그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 대목이 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미 제가 가고자 했던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프로젝트, 청년 스마트 타운, 시민 참여 시스템, 공직의 혁신적 변화, 일자리 창출, 복지 중에서 이것을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토론해 보니까 아, 이런 게 내가 좀 부족하구나. 아, 문재인 후보가 갖는 저런 덕장의 면모, 아, 참 저런 것들은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아, 안희정 지사의 저런 여유, 또 뭐 많은 논쟁을 했지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대통합의 정치를 위한 저런 깊은 고민, 뭐 이재명 후보의 뭔가 소신을 갖게 되면 무서우리만큼,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만큼 진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잘 전맥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변증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제가 달라질 게 없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이제 오늘 사실 경선 끝나고 와서는 실제 최초 대담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제 자신도 최성이라는 이름 두 자를 빼고는 다 바뀌고 싶어요. 그게 확 바뀌는 이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의 치열했던 경험을 통해서 저의 모든 단점, 또 거칠 점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고요. 시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지만 좀 더 이를테면 통합의 행정, 세심한 행정, 진정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낮은 지지율로만 뭐 일관돼 가지고 이렇게 그 뭐 별 볼 일 없는 경선을 했으면 제가 이런 평가를 하진 않겠지만 이 한 달 동안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평생 들어보지 못한, 좀 공개하기 민망할 정도로 제가 눈물 흘리면서 그런 감동의 메시지, 저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들을 해줬던 분들이 너무 많고 뜨겁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저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이야기는 아마 누구 뭐 우리 아내한테도 하지 않은 제 이 경선 끝난 저의 각오고 다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하면은 그 꽃 박람회가 생각나는데요. 곧 시작되겠죠. 그 네. 2017년 그 꽃 세계 꽃 박람회가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네. 계신지. 준비는 잘 되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대선이 됐으면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제 머릿속에 꽃박람회 때 국제적으로나 전국 각지에서 온 분들한테 아주 멋진 꽃박람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저도 좀 인지도도 좀 높이고, 그리고 레이스를 한 6개월 뛰었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한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건 다 이제 핑계고 변명이고요. 지금 이제 편하게 경선이 끝난 이후에 치루어지고, 또 놀랍게도 대선이 치루어지고 있고,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꽃박람회가 104만 고향 시민의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분노를 삼켰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봄꽃처럼 희망을 찾는 그런 꽃박람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세월호가 새롭게 3년 만에 인양되면서 거의 모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그런 많은 국민들, 시민들, 그 마음속에 정말 희망과 소망과 열정이 다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꽃박람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향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독자 여러분 또 파주 이내 아무튼 시청자 또 독자 여러분들도 한 2주 반 진행되는 꽃박람회 꼭 가족과 함께 오셔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더라도 꽃을 보면서 호수공원을 보면서 가족의 행복과 사랑과 또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네. 긴 시간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편하게 질문해 주니까 느끼셨어요? 제가 한 2번 울컥한 거? 느끼셨어요? 예,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옛날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